그럼 원유 사업을 정리하면 원유를 사서 그걸 정제해서 다양한 기름을 만들어서 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장에 원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리스크라고요? 오늘은 한국 4대 정유회사 중에 색다른 글로벌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두 회사죠. 좋은 기름이니까 S-오일과 I'm Your Energy, GS 칼텍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번 명륜진사갈비 때처럼 이렇게 노래 욕심을 왜 이렇게 부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그 와중에 음정은 또 정확해. 정유업이라고 하면 대규모 장치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뭐 여러 공정도 많이 들 것 같고 다른 업종보다 훨씬 복잡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것 같거든요. 석유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더 복잡한 거는 또 이 석유를 사고 파는 과정입니다. 글로벌 정세나 수요에 따라 원유 가격도 자주 변하고요. 이 원유는 달러로 사고 파는데 이 달러의 환율도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S-오일과 GS 칼텍스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기 전에 과연 정유업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어떤 변동성에 놓여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리스크들을 회사가 어떻게 줄여나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유업은 뭘 하는 회사인가요? 쉽게 말하면 석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석유를 만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석유라고 하면 기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죠. 사실 석유는 정제 원유의 개념이고 다양한 제품을 포괄합니다. 석유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정유탑에 넣어서 가열을 시키면은 끓는 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기름이 만들어집니다. 나프타,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LPG, 경유, 휘발유, 중유, 등유, 마지막 찌꺼기인 아스팔트까지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사서 정제해서 각각 필요에 따른 그러면 다양한 기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한 문장에 원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리스크요? 방금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은 그냥 정유 산업 특징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말씀하신 게 완전 틀린 건 아닌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원유를 사서 원유를 수입해 온다는 것입니다. 원유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고 공급과 수요의 변화나 불안정한 세계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품목인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70%인 중동 원유 두바이유의 1년간 가격 등락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정말 들쑥날쑥하죠? 진짜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이 원유 가격은 정유사의 매출과 이익에 직결됩니다. 흔히 정유사의 이익을 볼 때 정제 마진이라는 항목을 많이 살펴봐요. 정제 마진. 정제 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 정제 시설 운영 비용, 운반 비용 등 생산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재무제표상으로 매칭시키면 매출 총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업계에는 호재인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의 이익이 오른다 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애매한 답변은 뭐죠? 이거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원재료의 가격이 낮고 석유 제품의 수요가 높다면 정유사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석유 제품의 수요가 높다는 것은 즉 원유의 수요도 높다는 뜻이니까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국제 유가 상승이 항상 정유회사의 이윤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좋고 뭐 내려가면 안 좋고 단순히 이렇게만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원유 가격은 정유업계에 뭔가 정제 마진에 리스크를 더해주는 변수다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서 바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비싼 값에 수입해 원유를 정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또 국제 유가 가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환율입니다. 정유사들은 대부분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원가 매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즘같이 달러 강세일 때는 우리나라처럼 수입하는 곳은 좀 큰일이겠네요. 같은 원유를 사오는데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달러 강세 시장은 이러한 정유 업체들에게 낙제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달러화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동안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리스크이긴 해도 더블 인플레이션은 잘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그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원자재 가격과 미국 달러화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심해졌어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정유업계가 더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또
또는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를 맞이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유 가격이나 뭐 달러 가격이라고 하는 게 국제 정세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그런 포인트잖아요. 이 원유의 가장 큰 공급지가 바로 중동이니까요. 그쵸, 여기가 핫한 곳이죠. 좀 항상 정세 불안하고. 전쟁이나 테러, 국제적인 제재 등 국제 정세의 변화는 원유 공급망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정유사의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유업계 상당히 좀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그럼 또 다른 이슈는 있나요?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이슈가 또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바꾸는 흐름이 대두되고 있죠. ESG 뭐 열풍 있고 뭐 대체 에너지다 뭐다, 가장 알기 쉬운 거는 태양광 산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유업계에도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도 많아지고 그로 인한 벌금이나 제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석유 제품의 수요는 과거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정유사들은 아니죠. S-오일과 GS칼텍스 두 회사의 독특한 회사 구조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등을 비교해서 오늘 재무제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오일입니다. S-오일이 국내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사실 외국 자본이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사우디의 국영기업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 SOC가 63.4%의 지분을 가지고요. 많이 갖고 있네요. 사우디 아람코 출신 안와르 알 히자지를 대표로 두고 있습니다. 내부 임원 중에도 많은 한국인 임원들이 있긴 하지만 사우디 아람코에서 파견된 인사들도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러면 S-오일은 원래 뭐 사우디에서 시작된 건가요? 원래는 1970년대 쌍용양해가 이란 국영 석유공사와 합작해서 세운 회사 한국 이란 석유 주식회사가 모태인데요. 97년 IMF 이후에 쌍용그룹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람코에 판매되었고요. 2000년에 현재 S-오일 법인상의 멈칭 S-오일 주식회사로 변경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면 사우디 정부에서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S-오일이 국내 4대 정유회사라고는 하지만 다른 회사와는 운영 방식이나 뭐 구조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원유 수입 과정과 세계 정세, 유가 흐름에 따라 마진을 내는 구조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끊어가는 센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회사 GS칼텍스입니다. 원래는 호남정유라는 이름으로 출발해서 LG정유로 바뀌었다가 2005년 LG에서 GS가 분리되어 나오며 지금의 GS칼텍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듣네요. 이게 호남 정유가 있었죠. 저는 호남정유를 처음 듣는데 에이, 설마.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GS칼텍스는 우리나라의 GS그룹과 미국의 연료회사 쉐브론의 브랜드 칼텍스가 합작한 회사인데요. 원래 처음에 라키화학, 즉 LG화학과 함께 협업할 때만 해도 칼텍스에서 한 명, 럭키금성에서 한 명, 대표로 선출한 명실상부 합작회사였어요. 그런데 1986년부터 럭키금성이 독자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2005년에 GS로 합류하면서도 쉐브론사와 계속 유대관계를 맺으며 지분율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기업이 또 운영하는 회사인 S-오일하고 미국 세브론사가 50% 절반 지분 갖고 있는 GS칼텍스, 재무제표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S-오일, GS칼텍스 두 회사의 2023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오일, GS칼텍스 모두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죠. 두 회사 모두 나란히 실적이 좀 악화됐는데 이게 국제정세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나요? 23년에는 국제 유가 급등락도 심했고요.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정제 마진도 대폭 하락했어요. 그 외에 글로벌 경기 침체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강세도 더 심화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계신 거 아시죠? 거기다 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리스크까지 정유업계에서는 한마디로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해보다는 실적 면으로 살짝 아쉬운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뭐가 한꺼번에 그냥 다 난리가 났네요. 다 몰려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해도 총이익 줄어든 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거든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정유업의 가장 큰 특징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매출 총이익이 커질수록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유업은 수요와 관계없이 원유 정제, 저장, 수송을 위해서 대규모의 정유 공장을 일정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의 발생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절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규모의 경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출이 증가해도 추가로 비용이 증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매출이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대규모 장치 산업의 특성상 판관
판관비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원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S-오일은 약 80% 초중반대, GS-칼텍스는 약 80% 중후반대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오일은 사우디 국영 기업이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유를 들어올 때 구조적이거나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S-오일은 홈페이지에 아예 이렇게 대놓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사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균질한 원유를 주 원료로 한다. 역시나 메리트가 있었네요. 물론 S-오일 말처럼 고급 원유를 안정적으로 수급받는 건 장점이지만 반대로 보면 값싼 원유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 올라갈 때는 다른 원유를 좀 저렴하게 싸게 사서 정제해서 좀 팔면 그래도 이윤이 남는데 S-오일이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인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정제 마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아까부터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 정유사 손익분기점 요만큼 하면 정제 마진이 이득이 된다 남는다 몇 프로쯤 되나요? 약 4%에서 5%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정제 마진이 4% 이하면 판매 이익 없이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실까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주석은 회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 발생한 총 비용을 성격별로 보여주는 주석입니다. 우선 S-오일부터 보시면 총 발생 비용의 대부분이 원재료 및 상품 원가입니다. 즉 원유의 원가죠. 그 외에 비용 중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종업원급여와 감가상각비입니다. 이게 고정 비용인 거군요. 네. 이 고정비 두 금액의 합계가 23년도 기준 약 1.2조입니다. 너무 큰데? 제품을 팔아서 최소한 저 고정비는 커버해야 회사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정제마진의 손익분기점이 약 4% 수준이라고 언급했었죠. 23년도 매출액의 4% 마진율을 곱해보면 약 1.4조입니다. 이 금액으로 고정비를 커버하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발생하는 변동비를 고려하면 수익도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수준, 즉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벌써 커버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보이는데 GS-칼텍스는 좀 어떤 경우인가요? GS-칼텍스의 경우도 동일하면 한번 봐보시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종업원 급여랑 감가상각비의 금액이 약 1.7조입니다. 이건 더 큰데? 23년도 매출액의 4% 마진율을 곱해보면 약 1.94조고요. S-오일과 마찬가지로 판관비의 변동비를 고려하면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나올 것 같죠. 따라서 정유사의 이익을 예상하실 때 정제 마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찾아보시면 대략 감이 오실 것입니다. 유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환율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유업종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리스크다 보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대한 뭐 리스크 줄이려고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유업계는 다양한 해지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는데요. 크게 통화선도 거래와 수합 거래를 사용합니다. 통화선도 거래, 수합 거래 이거 어려운 말인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화선도 거래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정유사의 매출과 원유 구매는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변동하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1달러가 1,300원인데 6개월 후에 달러가 1,500원이 될지 1,100원이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회사는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6개월 뒤에 1달러를 1,300원으로 교환하자. 그러니까 미리 정해두고 6개월 뒤에 어느 가격으로 하자고 서로 계약서를 쓰는 거 같은 맞습니다. 거군요. 나중에 한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환율이 변동해도 계약된 환율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변동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수합 거래는 위험을 좀 분산하는 거래입니다. 정유업체가 원유를 구입한 시점과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으로 판매하는 시점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차가 좀 있죠? 이게 대략적으로 약 40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원유 가격이 변동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합 거래는 한 명이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고 다른 당사자는 시장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3주 후에 원유 거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A 회사는 1배럴당 70달러로 고정된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B 회사는 3주 뒤에 시장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한다 하기로 약속한다면 원유가 비싸져도 싸져도 어느 정도 위험을 분산시켜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배럴당 70달러로 고정을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원유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정세 속에서 리스크 분산하려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둔 게 딱 보이네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재무제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통화선도 거래, 또 수합 거래, 이거는 재무제표에서는 파생상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손익 및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위에서 언급했던 금융기법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개정 과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기법을 잘 활용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죠. 먼저 S-오일의 파생상품 거래 순손실을 보면 22년에는 약 490억 손실, 23년에는 약 630억 손실입니다. 이건 손실 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파생상품을 계약을 아예 안 했다면 회사는
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아 그럼 이거는 뭐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었죠. 안 하는 게 나은. 아 그럼 이거 예상을 잘했으면은 이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산을 예측 실패한 거죠. 예측 실패한 그런 사례. 다음으로는 GS 칼텍스를 보실까요? 22년에는 무려 3,640억의 이익, 23년도에는 약 530억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익을 냈네요. 아 이게 그러면 좋은 사례. 이렇게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회사에 부가적인 이익을 가져온 것이니까 위험 관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선도 거래나 뭐 수합 거래 이거 잘했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요. 보면서. 회계사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정유업계는 미래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크게 키워드로 보자면 신재생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S-오일은 청정수소, 청정암모니아와 같은 신에너지 사업, 바이오 기반 또는 폐기물 기반의 원료 연료 생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S-오일은 현재 샤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샤인 프로젝트. 네, 이 샤인 프로젝트가 뭐냐면 울산에 석유화학 제품 공장을 크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기업으로는 현대 엔지니어링도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사촌 형이 여기 부장님으로 계신데 갑자기 아 사표 부장님 계세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아, 프로젝트에. 그렇군요. 예,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연간 약 32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게 되고요. 석유화학 제품 생산 비중이 기존 12%에서 약 25%로 2배나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 뭐 상당히 많이 느네요. 네, 뭐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시면 참 크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즉 기존의 원유 정제 사업은 유지하되 미래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GS 칼텍스도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GS 칼텍스는 바이오 연료 시장의 변화와 네.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바이오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틴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2,600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 원료 정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연간 약 50만 톤의 바이오 원료와 식용 유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 원료를 회수하는 사업도 추진해서 바이오 항공유, 바이오 성방유 등 재생 원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막 하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시도나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정유업계의 미래가 결정되겠네요. 사실 석유 정제 및 가공 산업은 성숙기에 있거든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석유 제품의 수요는 점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유업계의 두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 재미난 주제와 기업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